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큰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헤르손 이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드네프르 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자산이 헤르손 시내에 있는 헤르손 대교, 그리고 한참 동북쪽에 있는 카우프카 댐,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헤르손 대교는 나중에 전후에라도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으로 지금 파괴를 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헤르손 시내에 있는 러시아군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고, 그리고 뒤에서 들어오는 러시아군의 증원군을 차단하고, 자, 이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크라이나가 큰 결심을 한 것 같고, 이 헤르손 시내에 있는 러시아군은 완전히 포위된 이런 상황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러시아군이 정말 황당하게도 자기네들 전투기, 그것도 최신 전투기를 격추시켜 버렸는데, 이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전과를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은 전일 대비 200명 이상 사살을 했고, 전차 9대 격파,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8대 격파, 야포 5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전투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10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으니까 여기 전투기 1대 격추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호이 35 최신의 전투기인데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차 9대, 장갑차 13대, 뭐 이런 전과를 보면 이게 다시 전투가 세게 붙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런 전과 속에 전선 상황을 보면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이 강제 병합한 후에 핵 사용 위협을 예상한다. 요거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우크라이나는 개전초에 빼앗긴 땅의 절반 이상을 탈환했다. 그리고 계속 싸울 것이고 크림반도까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소년병 동원, 그리고 인신매매 범죄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말 이 소년병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짓은 인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돈바스 지역에서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의 소년병을 동원하고,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반군 지도자들이 완전히 지금 열이 받았죠. 자기네들만 지금 18세에서 65세까지 강제 징집을 해서, 또 이젠 또 여성들까지 징집해서 현장으로 지금 전투 현장으로 보내고 또 노역을 시키고 하니까 열받아 버렸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게 전면전을 선언하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전면전 선언하면 이제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강제 동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지금 희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열받아 버려서 정치적으로도 이 돈바스 지역의 두 개 주와 러시아 정부가 뭔가 지금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러시아가 또 오데사 민간인 거주구역에다가 미사일 공격을 또 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지움 남동쪽에서 제한적인 공세를 재개했고, 또 세베르스크 외곽 방어선에서 또 러시아가 공세를 했는데 둘 다 격퇴당했습니다. 반면에 세베르스크 남쪽에 있는 포파나야 전방의 바흐무트죠.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재개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일부 진격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네요. 우크라이나가 노바카우프카 댐의 건너편이죠. 카우프카 댐의 건너편, 그 노바카우프카를 맹폭해서 거기에 전개되어 있던 최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포대 중에 일부를 파괴했는데, S-400 러시아가 자랑하는 가장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고, 400km 밖의 전투기, 항공기 다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최신 방공 시스템인데, 이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조금 시스템말로 허접해서 레이더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방공 무기 또는 미국의 방공 무기는 하나의 레이더 차량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는데, 여기는 저고도 탐지 레이더, 고고도 탐지 레이더, 또는 장파장 탐지 레이더, 이렇게 여러 가지 탐지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적어도 탐지 레이더가 하이마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다 파괴되었으면 수호이 35가 격추되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레이더만 파괴되는 바람에 수호이 35가 격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카프카 발전소 가동이 완전히 정진되었다. 그러면은 크림반도는 이 카프카 댐에서 들어오는 100%의 식수, 그리고 카프카 댐에서 들어오는 90%의 전력으로 크림반도 200만 이상의 주민이 생존을 하는데, 카프카 댐의 발전소가 완전히 가동 정지했으면 전기라는 게 뭐 초대형 배터리를 저장을 해놓고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크림반도는 전기가 없죠. 그래서 큰 빌딩이나 아니면 주요 시설들은 발전기를 돌려서 생활을 해야 될 테고, 휘발유로 돌리는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전기 없이 이 무더운 여름에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대교를 파괴를 했는데 러시아의 헤르손 방어군이 완전히 고립되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현재까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늦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점령지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의 탈환 시도가 있을 경우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핵 위협을 꺼낼 것이라는 기밀 해제 문서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 전체, 자포리자와 헤르손주 점령지에 대한 강제 병합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가을까지는 러시아 연방 영토로 병합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현지 시각 7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ISW는 미국 NSC 기밀 해제 자료를 근거로 미국이 수집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강제 병합 계획을 전했는데요. 러시아는 각 행정구역에 러시아 관료를 파견해 통치 체제를 갖추고 루블화와 러시아 여권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점령지를 영구히 귀속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SC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9월 11일 전국 지방선거 투표일에 맞추어 우크라이나에서도 합병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할 것이나 이 지방선거 일정은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성과에 따라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하려는 자국 영토에 대한 강한 탈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7월 19일 미국 아틀랜틱 카운슬 주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개전 직후 잃었던 영토의 절반 이상을 탈환했다며 남은 영토 역시 조속히 해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폐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지에 대한 강제 병합 절차를 서두르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ISW는 푸틴이 점령지를 러시아 연방 영토로 규정하고 이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탈환 시도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과연 푸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갈지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주 거의 99.9% 그리고 도네츠크주 한 60%를 이미 확보를 했고, 자포리자주 50% 그리고 헤르손주 상당 부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걸 그냥 자기네들 영토로 바로 그냥 귀속시키겠다, 투표를 통해서 크림반도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얼마나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우리는 다 회복하겠다, 그리고 14년도에 빼앗긴 크림반도도 회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건 지금 다 우리 영토야,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아니야, 우리 영토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서로 충돌이 생기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면 러시아는 우리 러시아 본토를 침공했으니까 이건 핵무기를 사용해야 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NSC의 분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NSC의 분석을 미국 전쟁연구소가 지금 보도를 해줬는데, 부디 푸틴이 그런 황당한 짓거리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강제 병합한다, 이건 유엔 체제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용납하지 않기로 한 협의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회를 해산을 해버리든지 그리고 다시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갈수록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군 장병들의 상태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바카호프카 일대에서 러시아군 방공포대가 러시아군 수호이 35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남부전선 헤르손주 노바카호프카 인근 공역에서 방공망 제압작전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공군 최신의 수호이 35 전투기가 러시아군의 5인 사격으로 격추되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7월 19일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크림반도 방면에서 날아온 러시아 공군 수호이 35 전투기가 비교적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에 피격되어 불덩이가 되어 추락하는 장면이 노바카호프카 시내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해당 기체를 격추한 것은 우크라이나 방공포대였으며 5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노바카호프카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한 사건 당시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의 발표와 달랐습니다. 수호이 35는 노바카호프카 남쪽에서 날아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수호이 35를 공격한 미사일은 5발이 아니라 1발이었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이 있는 북쪽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있는 남쪽에서 날아왔다는 것이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노바카호프카 지역에는 지난 5월 전진 배치된 러시아군 S-400 포대가 작전 중인데요. 이 S-400 포대는 해당 지역의 제공권을 우크라이나 공군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수호이 35에 놀라 피하 식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하루 전인 7월 18일에도 루한스크주 알체프스크에서도 루한스크군 판칠 S1에 의해 최신의 수호이 34M 기체를 잃었는데요. 러시아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는 세계 최강이라는 단어는 무기체계 성능이 아니라 적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호이 35 지금 러시아가 스텔스 전투기라고 우기고 있는 그러나 절대로 스텔스가 될 수 없는 수호이 57 그 이전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그들이 자찬하고 있는 수호이 35죠. 이 수호이 35가 어이없이 러시아군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전혀 별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주 고고도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추락해서 들판에 펑 하고 지금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우크라이나군 청참본부 이거 우리가 격추한 거야. 미사일 5발 쐈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노바카호프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겠죠. 그래서 아니다. 남쪽에서 미사일 날아왔다. 우크라이나군이 쐈다면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야 되는데 5발 날아온 적 없고 남쪽에서 1발 날아와서 격추돼 버렸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S-400 포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황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가 쏜 그 로켓탄에 S-400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가 박살이 났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고고도 중고도 탐지 레이더 이런 것들은 멀쩡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후방에서 갑자기 전투기가 나타났고 그 전투기를 피하 식별하지 못하고 그냥 쏴버린 거죠. 이 로켓 맞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그냥 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S-400 포대는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니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쐈다 치고 그러면 수호이 35는 왜 이 미사일을 피하지 못했냐. 일단 락온을 당하면 레이더 경보 장치를 올려야 되죠.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미사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게 레이더 특성인지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그걸 제밍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전자전 시스템은 어디 갔는지 그리고 피하 식별 장치는 도대체 서로 간에 왜 작동이 안 됐는지 이건 완전히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게 왜 안 됐는지 그래서 세계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하는 수호이 35가 너무나 허망하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보면 수호이 35가 주로 KH-31 대레이더 미사일, 우리 한국군으로 치면 함이죠. 함 미사일 그걸 장착하고 즉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이런 임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수호이 35가 날아오면 이런 그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지대공 미사일 포대는 레이더를 꺼버립니다. 왜? KH-31 맞을까봐.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말하는 5발 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진짜로 러시아군의 자기네들끼리 그냥 오발해서 격추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디펜스 브리핑,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에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또 자기네들끼리 수호이 34M, 그것도 최신 전폭기죠. 그것도 지금 자기네들끼리 격추를 시켜버렸는데 하루에 한 대씩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러시아는 정말 참 세계를 웃기는 군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 큰일 났습니다. 도관의 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헤르손 대결전이 임박했다는 첩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이 현지 시각 7월 19일 저녁과 7월 20일 새벽 대대적인 포격을 통해 헤르손 대교를 끊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헤르손에 남은 러시아군은 항복 아니면 옥쇄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에메랄레스와 하이마스 등 다양한 화력 자산을 이용해 헤르손 일대를 맹렬하게 포격하고 있는 가운데 정밀 유도 로켓으로 헤르손 대교를 파괴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대교 공격은 7월 19일 오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군은 헤르손 대교에 로켓탄이 명중한 직후 안전을 위해 통행을 금지하고 보수공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다음날 새벽 4시 전날 강타했던 다리 구간에 집중 포격을 가해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는데요. 헤르손 대교가 파괴되면서 드네프르강 이북의 헤르손시 러시아군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헤르손에는 제20 근위 차량화 소총 사단을 주축으로 최근 제76 근위 공중 강습 사단 병력 일부가 증원된 상태인데요. 76사단의 본대가 헤르손시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헤르손 대교 파괴로 러시아군은 지휘부를 잃고 만신창이가 된 24단 병력을 중심으로 어려운 방어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전선에 제60기계화 여단, 제63기계화 여단, 제14기계화 여단, 제28기계화 여단과 2개 해군 육전여단, 제1전차여단의 1개 대대 등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규모의 전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헤르손 시내를 공격하는 사이 이 지역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 장거리 포병들이 드네프르강 이남의 러시아군 증원부대를 타격할 경우 헤르손시의 러시아군 방어병력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 정규군과 시내 파르티잔의 양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지역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러시아군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헤르손시에 남은 러시아군 장병들 부디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베로도네츠크. 그 뒤에 조그만 강이 흐르고 있었죠.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여기를 연결하는, 그래서 그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서쪽에 리스칸스크라는 또 도시가 있었고 그 길을 잇는 다리들이, 조그만 다리들이 몇 개 있었죠. 그걸 러시아군이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건 리스칸스크 쪽에서 들어오는 후속 보급, 또 군수 지원, 또 뭐 병력 지원,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도하작전을 해서 건너가서 리스칸스크를 점령했습니다. 이게 지금 좀 규모가 큰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갚아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고, 이 다리를 끊어버리면서 이 다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후속 군수지원, 그리고 후속 증원 병력, 이런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차피 제공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제공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공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나중에 헤르손을 완전히 탈환한 이후에 자기네들은 공병들이 와서 부교 깔고 해가지고 이 부교 깔아서 그냥 밑으로 병력 보내면 된다. 그리고 다리는 나중에 러시아에게 전범 이 비용, 전쟁 후속 비용 청구해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다시 재건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다리를 지금 파괴시키는 작업에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그래서 다리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이 꽉꽉 잡아주어서 버텨 나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끊기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면 통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속 증원 병력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밑에서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뭐 뻥뻥 여기저기 지금 뚫려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리를 통해서는 후속 증원군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면 이제 헤르손에 있는 병력들, 러시아군 병력들은 완전히 지금 고립된 상태다. 이건 뭐 세베레스키 도네츠 강처럼 아주 좁아서 뭐 적당하게 어떻게 뭐 헤엄을 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이니까, 마치 우리 한강 이상으로 더 넓은 강이니까 이건 뭐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 복쇄를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선택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헤르손에서 아까 그 헤르손 대교를 통해서 남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길 하나, 노바카호프카에서 카호프카 댐을 통해서 건너올 수 있는 길 하나,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이 이 지역에서도 공세를 펴고 있고, 카호프카 댐에서도 카호프카 댐을 설마 건드리겠냐 했는데, 그래도 그냥 돌보지 않고 카호프카 댐 인근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아주 뭐 가혹한 포격을 지금 퍼붓고 있으니까 러시아군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뚫리면 멜리토폴 그리고 크림반도 완전히 무인지경으로 달릴 수 있죠.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